네, 안녕하세요.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진행자 김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9월이네요. 진짜 상반기가 마무리가 됐고 눈 깜짝할 새에 하반기에 벌써 2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고 세월이 정말 빠르게 가는데 우리 FP님들이 일하는 환경과 그리고 시장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시청하고 있는 FP님들은 이런 빠른 변화에 뒤처지지 말고 오히려 이제 한 발 앞서서 나아가시라고 오늘도 알찬 정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네,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이번 달 9월의 키워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P를 위한 이달의 키워드는 떨어지고 올라가고입니다. 네, 뭐 시소 타는 것도 아니고 뭐가 떨어지고 뭐가 올라가냐 생각을 하실 텐데 떨어지는 게 있죠.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제 금리 그리고 주가도 안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상승이 되고 있는 게 또 있죠. 요것도 안타깝게 건강보험료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지난 7월 중순에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0.25%가 하락이 됐습니다. 게다가 지금까지 떨어진 금리가 또 동결이 되고 있는데 올해까지 1%까지도 하향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아무래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향이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고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이유는 같이 떨어지고 있는 증시에도 영향이 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지금 중국이랑 미국의 관세 전쟁이 간접 피해를 받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간접 피해가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정도면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관세 전쟁의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게다가 또 일본과의 관세 무역 전쟁이 또 겹쳤죠. 게다가 달러 상승의 이슈가 연이어 꼬리를 물면서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5일에는 3년 1개월 만에 프로그램 매도 호가의 효력이 정지되는 일명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급변하게 되면은 발동하게 되는 프로그램인데 주식 매매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제도가 또 있죠. 비슷한 서킷 브레이커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서킷 브레이커와 사이드카는 같이 이제 증시를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어떤 측면으로는 증권시장의 경계 경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의 경계 경보가 지금 울리고 있고 저희가 대처를 좀 해야 되는데 경제부에서는 국내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 규제를 좀 완화하고 공매도 규제를 좀 강화하고 이런 가용한 수단을 통해서 대처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둘러싼 리스크가 대내외적인 리스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대로 이제 상승하는 게 있죠. 건강보험료율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올해 3.2% 인상 기준을 결정을 지었습니다. 결정을 벌써 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이 약 3,653원 정도가 체감해서 이제 오르게 되는데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는 2,800원 정도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득이 있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다 오르게 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복지정책을 위해서 반드시 이제 꼭 필요한 자산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계속 상승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우리 FP님들이 고객들에게 잘 해드려야 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지표 동향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니만큼 그에 대응하는 지표 동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알고 가야 될 항목입니다. 네,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보험사의 금리 연동형 연금보험입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로 인해서 보험사도 공시 이율을 변화를 하고 있는데 IBK생명은 2.83%로 동결이 됐고 나머지 삼성, 교보, 하나, ABL 등은 조금씩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연금이율에서도 지금 저금리 시대의 현 상황이 아무래도 실감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다음은 손해보험사 연금저축보험. 마찬가지로 금리 하락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든 회사의 이율이 조금씩 다 하락을 했고 그 와중에 여전히 롯데손해보험이 공시이율 2.2%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증시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증시는 코스피죠. 일단 전월에도 박스권에서 머물다가 하락세를 조금씩 타고 있었는데 8월이 되고부터 급하락을 또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월 대비 158%가 내려간 모습이고요. 일단 미중 무역 갈등
약화가 되고 있고 지난 23일에는 중국이 또 미국산 수입품 750달러어치를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하겠다고 또 선전포고를 했어요. 게다가 미국은 10월 1일부터 2,5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수입품에도 지금보다 5%를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또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일본과의 또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촉진이 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자금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잘 극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 다우존스 지수 보겠습니다. 전월 대비 1,512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방금 이제 말했던 것처럼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이 있었죠. 그리고 기대했던 금리 인하가 되지 않고 실망감에 지수 하락이 좀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미국과 뜨거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중국 상하이 지수 비교적 많이 하락하지는 않은 모습인데 전월 대비 73.79포인트 하락이 됐고 전반적으로 등락폭이 크지는 않지만 네, 하락세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역시 예상했던 대로 달러는 1200원대를 돌파하면서 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봐도 알겠지만 달러는 이제 역대급으로 상승을 막 하고 있어요. 전월 대비만 해도 33원이 올랐죠.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고 어지러운 경제 상황에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 자산의 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금리입니다. 7월 15일 금리 하향 결정된 이후에 8월까지 동결이 되었죠. 그래서 향후에 바로 또 하향을 하지는 않겠지만 10월 연말까지는 분명히 또 하락을 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1.5%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중은행 금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대 정기예금이 고이자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율이 지금 높지 않고 정기 적금 같은 경우는 군인이나 어떤 장병 대상으로 하는 적금 말고는 역시 2%대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만 보더라도 우리 전문가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객들에게 좋은 금융 상품을 추천을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고객과 직접 상담을 할 때 이달의 주요한 이슈를 토대로 나의 방식대로 살을 맛있게 붙여서 상담하라는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재무상담 레시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이슈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예정 이율 인하 움직임, 이르면 10월 보험료 오른다라는 주제입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보험료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건강보험료율이 아니고 보험회사의 보험료를 말합니다. 업계에서는 금리 인하, 자산운용 수익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죠. 게다가 수익이 악화가 되고 있어서 이르면 10월 혹은 1월까지는 예정이율이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예정이율이 뭔지는 다 아실 거예요. 예정이율이 뭐냐면 이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를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을 할 때까지 거둘 수 있는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돈을 가지고 굴릴 수 있는 예상 수익률이죠. 근데 예상 수익률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같은 보장을 해주고도 보험료를 내려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익을 더 낼 수 있으니까. 근데 예상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예상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업계는 지난달 기준금리가 좀 인하가 되고 저금리 시대가 계속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자산운용 수익률 자체가 계속 낮아지고 있죠. 어디 투자할 때도 마땅치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통상적으로는 대대적인 상품 개정이 저희 10월이나 그다음에 1월, 4월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빠르면 10월부터 예정이율이 바로 인하가 돼서 보험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근데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뿐만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현상이고요. 통상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면 보험사들은 좀 시간차를 두고 금리를 이렇게 예정이율을 인하하고 이렇게 해오긴 했었습니다. 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기준금리가 1.75에서 1.5, 1.25 이런 식으로 낮아졌었죠. 그래서 보험사들도 2016년도에 2017년도까지 예정이율을 이렇게 인하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이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판매를 했던 고금리 상품들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이율과 자산운용 이익률 간 어떤 괴리가 있죠. 보험사는 또 고금리 상품을 팔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손해율도 또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고금리 상품을 보유했던 생보사들은 이 또한 역마진 또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FP님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고 있는 기준금리나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높은
그런 고이율의 확정금리 연금이나 저축 상품들을 조금 더 점유율을 가져가는 게 고객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더 좋은 방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레시피 보겠습니다. 네, 보험은 불황인데 네이버, 카카오 왜 보험업에 뛰어들까? 저도 이런 제목을 잡으면서 좀 궁금했었어요.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는 IT 기업이고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큰 IT 기업들인데 왜 지금 이 레드오션이고 과포화 상태라고 하는 보험업에 이렇게 뛰어들라고 하는지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일단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 그 관계자에 따르면 벌써 네이버는 오는 이제 11월에 네이버 파이낸셜을 설립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게다가 네이버 페이 지금 많이들 쓰실 텐데 네이버 페이가 제공하는 어떤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금융 플랫폼 형태로 만들어서 대출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 사업을 확장을 하겠다고 벌써 얘기를 했고 카카오페이도 최근 이제 인슈어테크 플랫폼인 인바이유를 인수를 해서 보험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필요한 보장을 선택을 해서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왜 네이버와 카카오가 IT 기업들이 이렇게 레드오션이 보험에 뛰어들까? 대부분이 플랫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확보하고 있는 수천만 명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죠.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금융사업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보의 부재가 가장 심하고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실생활에 꼭 필요한 이제 금융상품이죠. 보험이 그 첫 번째 발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보험 관계자는 이제는 직접 보험을 만들진 않더라도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 비교라든지 보험 상품을 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만 있으면 충분히 경쟁력을 지닐 수 있다고 판단을 또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 저는 뭐 고객이나 설계사 모두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비대면 채널로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불안전 판매에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데이터베이스는 대면 채널의 설계사에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FP들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서 고객에게 정확한 정보를 좀 비교해서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무기들을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레시피 보겠습니다. 보험업계 새 격전지 초간편 유병자 보험 과열 경쟁 우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지금 연결이 자연스럽게 좀 되고 있는데 보험업계가 이렇게 예정이율도 인하를 하고 있고 경쟁이 굉장히 과열이 되고 있다 보니까 새 시장을 또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 까다로운 고지 조건으로 가입이 좀 안 됐던 어떤 유병자 보험, 유병자 시장이 또 한 시장이 또 됐죠. 그래서 이름하여 초간편 보험이라는 보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뭐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사이언인 뭐 이런 게 있지만 초사이언인 이런 게 더 셌었잖아요. 보험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유병자 보험이 있었는데 간편 보험이라는 게 또 나왔고 그 중에 더 간편해진 초간편 보험이 나왔어요. 네, 이러다가 뭐 초초 간편 보험, 뭐 초초초 간편 보험 뭐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인수기준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 우리 유병자 보험 보면은 325 기준이 있었죠. 즉 이제 3개월 이내에 입원 수술이나 추가 검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2년 이내에 상해나 질병으로 입원 수술을 했는지, 5년 이내에 암 이력이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이제 가입을 시켜주는 유병자 보험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질문만 합니다. 5년 이내에 암이나 뇌졸중, 심장질환 진단이 있는지 없으면 바로 가입이 됩니다. 이런 원큐 초간편 건강보험들이 출시가 되고 있고 판매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DB손해보험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이 초간편 건강보험이 12,258건으로 약 8억 4천만 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습니다. 즉 모든 보험사가 과열해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유병자 보험. 우리 FP님들도 기존에 가입이 안 돼가지고 놓쳤던, 가입이 안 돼서 도움을 못 드렸던 그런 고객들이 계시다면 미리 좀 리스트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런 초간편 보험이 나오고 있는데 인수 기준을 좀 맞춰봐서 다시 연락을 좀 드리는 그런 방향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마지막 시간입니다. FP를 위한 더 친절한 경제입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비긴베스트의 최우원 팀장님 모시고 좋은 정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낙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어떤 금융 정보나 어떤 재테크 꿀팁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좀 여쭤볼까 해요. 지금 이제 DLS랑 DLF 문제가 아주 핫한 이슈잖아요. 저도 이제 오면서도 이제 신문을 읽으면서 봤는데 관련 기사가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연이어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일단은 DLS랑 DLF가 뭔지부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용어 자체가 좀 낯서실 텐데 DLS라고 하는 걸 우리말로 하면 뭐 파생결합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말도 어려운데 뭐 DLF는 이 DLS들을 모아놓은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DLS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은 어려우니까 금융 용어들을 좀 설명을 해보면 네네. 뭐 주가나 아니면 뭐 주가 지수, 금리, 뭐 원자재, 환율 이런 다양한 이제 금융 지수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약속한 이자를 드리고 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손실을 발생할 수 있는 파생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ELS 같은 경우는 증시 지수에 이제 연계가 돼서 수익이 이제 발생이 되는 그런 구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ELS도 DLS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뭐 ELS나 DLS나 좀 공통점인 거를 말씀을 드리면 네. 보통 이 둘 다 어떤 조건을 설정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뭐 4% 이하로 떨어지지만 않으면 뭐 수익을 얼마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조건을 설정해 놓고 그 조건만 달성을 하면 고정된 수익을 드리는 형태의 상품이에요. 둘 다. 네네. 대신 이제 조건을 수립하지 못하면 원금 손실을 발생하게 돼서 그리고 또 수익이 뭐 조건이라고 하는 게 금리가 막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다고 해도 실제 이 상품들의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중수익, 중위험 상품이라는 공통점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ELS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홍콩이나 코스피나 아니면 뭐 S&P 지수 같은 지수를 연동을 해서 나오는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ELS는 이거보다 좀 더 넓게 원자재, 금, 환율 뭐 다양한 기초자산에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형태의 상품이라서 조금 ELS보다 DLS가 상품도 좀 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ELS는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되고 뭐 가입 금액 100만 원 정도로 저도 가입이 가능한데 ELS는 지점 방문하셔야 되고 또 1억 원 이상부터 가입 가능한 사모펀드 형태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죠. 뭔가 이제 어렵고 구조 자체도 좀 가서 가입을 또 해야 되고 불편한데 지금 굉장히 이슈가 이게 되고 있는 이유가 투자자들이 손실이 되게 크다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기사가 이게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지금 사실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LS는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해외 금리에 연계되어 있는 DLS 상품이 뉴스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지금 영국이랑 독일 금리 연동된 DLS 상품이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 상품들 자체는 한 4%에서 5% 정도 수익률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상태로 해서 한 8천억 정도가 은행권을 통해서 대부분 판매가 됐고 8천억. 대부분 투자자들이 8천억 정도 판매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한 7,500억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대부분 가입하셨거든요. 문제는 이 조건이 지켜져서 수익이 잘 발생했으면 다행인데 지금 해외 금리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손실이 좀 발생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은행에서 판매됐던 상품 같은 경우에 독일 국제금리 연동이 돼 있는데 네네. 이 상품 조건은 한 4% 정도 금리를 제시하는 대신에 독일 국채금리가 마이너스 0.2% 이하로만 안 떨어지면 수익을 드리고 네.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지면 0.1% 떨어질 때마다 원금의 20%를 손해보는 형태의 구조 상품이에요. 네네. 대부분 이제 가입하실 때 한 4% 정도 금리니까 뭐 그렇게까지 위험하겠어 라는 생각들 하셨을 것 같고 그리고 독일이라는 나라가 뭐 국채가 마이너스가 됐었던 적이 근 10년 내로 봐도 한 번 정도밖에 없거든요. 심지어 마이너스 0.2%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으니까 네. 안전하다고 가입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독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6%, 7%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좀 많이 크게 발생해서 뉴스이 좀 많이 나옵니다. 4% 기대 수익률이면은 그렇게 공격적인 성향인 분들이 투자를 한 것 같진 않은데 지금 손실이 좀 어느 정도 나고 있나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뭐 8천억 정도 규모 중에서 지금 독일 국채 연동되어 있는 상품은 한 2천억 정도 규모라고 보시면 될 텐데 네. 현재 이 2천억 규모 전부 다 원금 손실 100%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0.1% 떨어질 때마다 네. 마이너스 0.2 기준으로 그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손해인데 현재 지금 독일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 0.7%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원금 손실이 100% 발생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어쨌든 투자는 손실을 뭐 동반할 수도 있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다시 회복을 할 가능성은 좀 안 보이나요? 지금 사실 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견해일 것 같고요. 그 이유는 네. 현재 독일 급제물로 판매된 이 상품의 만기가 9월에서 11월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뭐 뉴스들 다들 봐셔서 아시겠지만 현재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은행에 금리를 낮추라는 압박을 계속하고 있어요. 네. 근데 미국 금리가 낮아지면 자연스레 모든 전 세계 은행들의 금리도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성으로 가다 보니까 또 경기는 불안성이 계속 높아져서 당분간은 좀 원금 회복할 수 있게끔 금리가 상승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고위험금 상품인데 예전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이제 환율 연동 파생 상품이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이게 이제 키코 사태였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지금도 이제 비슷한 사태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반복이 되고 이러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좀 대처할 방안이나 좀 대비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은행에서 상품이 판매되다 보니까 좀 쉽게 가입해서 손해를 보셨다라고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실제로 이 판매된 지금 뉴스에 나오는 문제 중에는 불안전 판매라는 이슈가 있거든요. 네. 그만큼 고객들한테 은행에서 판매를 할 때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투자형 상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상품 구조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뭐 은행을 두둔하거나 투자자들이 잘못했다라는 이슈이긴 하진 않지만, 뭐 우리 FP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융의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좀 더 금융상품에 어떤 형태가 있는지, 그리고 경제 시장에 대한 뉴스를 좀 인식을 한다고 하면 다른 고객분들이 이런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조금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제로 이 DLS 상품 같은 경우도 4% 금리가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으니까 괜찮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그거에 기초해서 있는 자산 독일 금리는 0.1%, 0.2%대 상품이었거든요. 0.2%짜리로 4%를 만들어낸 거니 충분히 위험하다라는 걸 조금 더 그거 옆에서 고지해줄 수 있었으면 고객들이 좀 더 손해를 덜 보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최근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DLF 사태를 빅인베스트의 최우원 팀장님에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금융사나 투자가 되는 상품은 다루고 있는데 투자라는 부분은 손실을 반드시 동반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FP님들도 투자 상품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완전 판매에 염두를 좀 하시고 권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너무 감사했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정보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9월 FP를 위한 경제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날씨도 이제 살살 풀리고 있는데 반면에 오늘은 좀 어두운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상황은 쉽지가 않지만 누가 이제 그랬죠. 위기는 곧 기회라고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FP님들은 준비를 잘 하셔서 꼭 좋은 기회 잡으시리라 믿습니다. 네, 9월도 파이팅 하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